한지훈의 세상은 완벽했다. 적어도 그의 오피스텔 사롱 4호,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볼 때면 언제나 그랬다. 강남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른 최고급 오피스텔 더 스카이 팰리스의 펜트하우스. 그곳은 성공의 정점이었고 지상과는 분리된 그만의 왕국이었다. JN건설의 최연소 기획본부장인 그는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후광 없이도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 보인 인재였다. 수려한 외모, 냉철한 이성, 그리고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추진력. 세상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여자들은 선망의 시선을 던졌다. 그에게 세상은 체스판과 같았고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말에 불과했다. 감정은 사치였고 연민은 불필요한 비용이었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기계처럼 흘러갔다. 아침 7시 자동 블라인드가 올라가며 들어오는 서울의 잿빛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내리는 진한 커피 향으로 잠을 쫓는다. 그가 출근을 위해 복도를 지날 때면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이제 막 청소를 마친 복도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는 그 깨끗함을 당연하게 여겼다. 마치 태양과 공기처럼 그의 성공적인 삶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배경 요소일 뿐이었다. 그는 그 배경을 만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배경 속에는 언제나 그를 향한 시선이 존재했다. 강소연. 그녀는 이 차가운 금속과 유리의 성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존재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투명인간이었다. 용역업체 소속의 파트타임 미화원. 낡고 색바랜 유니폼은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하루는 한지훈이 잠에서 깨기 전 시작되어 그가 잠든 후에야 끝났다. 그녀의 일은 그가 남긴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가 밟고 지나간 대리석 바닥을 닦고 그가 무심코 기댄 엘리베이터 벽의 지문을 지우고 그가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일. 그녀에게 한지훈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처음 그를 본 것은 1년 전 비 오는 날이었다. 우산 없이 로비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던 그녀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그는 비에 젖은 머리를 무심하게 쓸어 넘기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 짧은 순간 소연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팍팍하고 희망 없던 그녀의 흑백 세상에 처음으로 색이 들어온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한지훈을 보는 것은 그녀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하지만 그와의 거리는 결코 좁혀질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복도 저편에서 혹은 CCTV 모니터 속에서만 그를 볼 수 있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방제실. 각종 배관과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힌 그곳의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극장이었다. 잠시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숨을 돌리는 척하며 그녀는 수십 개로 분할된 CCTV 화면 속에서 오직 한 곳만을 응시했다. 사롱 4호 복도, 전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외웠다.
아침 8시 30분이면 셔츠 소매를 걷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지친 어깨를 하고 돌아온다는 것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면 유독 날카로운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 맨다는 것도, 가끔은 창가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도시의 불빛을 말없이 내려다본다는 것도 알았다. 모니터 속 그는 언제나 완벽했지만 소연은 그에게서 가끔씩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 찰나의 표정을 발견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만이 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착착하게 빠져들었다. 사랑은 착각의 각을 먹고 고 자랐고 현실과 망상의 경계는 점점 흐릿해졌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냈다. 퇴근하는 그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류를 떨어뜨렸다.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들. 소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달려가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서류에 구겨진 모서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청소 유니폼을 입은 이름 없는 기능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날 밤 소연은 볕도 들지 않는 반지하 방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그의 무심한 한마디와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표정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절망적인 거리감. 그녀의 사랑은 희망이 아닌 그녀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말라갔다. 웃음을 잃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한 사람, 한지훈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에 그녀가 들어갈 자리는 먼지 한 톨만큼도 없었다. 방제실 CCTV 모니터 속에서 한지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강소연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한 동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한 처절한 갈망이었고 닿을 수 없는 신을 향한 원망이었으며 서서히 응축되는 짙은 한 헨이었다. 그 시선은 곧 죽음보다 차가운 그림자가 되어 그의 뒤를 영원히 따르게 될 운명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병은 강소연의 정신과 육체를 빠른 속도로 잠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훈의 흔적을 쫓지 않았다. 대신 창문도 없는 작은 반지하 방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직 그의 모습만을 떠올렸다. 무심했던 그의 눈빛, 스치듯 들었던 그의 목소리, 값비싼 향수와 섞여 희미하게 풍기던 그의 채취까지. 기억은 생생했지만 그 생생함이 오히려 그녀를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녀는 먹는 것을 잊었고 잠드는 법을 잊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의 곰팡이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었던 더 스카이 팰리스가는 이제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녀가 결근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그 거대한 건물 안에서 그녀의 부재를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잊혀갔다.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소연의 어머니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아 평생을 살아온 그녀는 세상의 높은 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늘 같은 양반과 천민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딸의 모습은 상사병에 걸려 죽어가던 예시아기 속 계집종과 다를 바 없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했다.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소연은 약을 삼키지 않고 뱉어냈다. 그녀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원인은 오직 한 사람, 한지훈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결심을 했다. 딸을 이렇게 만든 그 남자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보기로. 단 한 번만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딸을 만나달라고. 그의 얼굴이라도 한 번 보면 딸의 가슴에 맺힌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다음 날 어머니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강남으로 향했다. 스카이 팰리스의 위용 앞에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다. 금빛 회전문을 통과할 용기조차 나지 않아 한참을 서성이다. 경비원의 제지를 받으며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제옌건설 기획본부장실은 꼭대기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마침내 도착한 본부장실 앞 고급스러운 원목 문 앞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 간신히 노크를 했다. 문을 연 것은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여비서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약은 하셨나요?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시선은 어머니의 초라한 행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었다. 어머니는 구겨진 종이처럼 등을 구부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한지훈 본부장님, 뵈러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 본부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용건을 말씀하시면 제가 전해드리죠. 어머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딸이 본부장님을 마음에 품다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이 얼음장같이 차가운 여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했다. 제 딸 아이가. 그때 안쪽에서 한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비서, 무슨 일이야? 시끄럽게. 문틈으로 그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서류를 검토하며 인상을 쓴 모습. 그 위압적인 모습에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비서는 재빨리 문을 닫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별일 아닙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보시다시피 바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정용건이 있으시면 아래층 안내데스크에 메모를 남기세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릴 테니. 검토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검토하고 버려질 수많은 메모 중 하나일 뿐이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요. 어머니는 결국 비서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던 애원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비서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익숙했다. 투자금을 달라며 찾아오는 사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심지어는 스토커까지. 그녀의 눈에 소연의 어머니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처리해야 할 민원일 뿐이었다. 어머님, 이러시면 업무방해입니다. 경비원을 부르기 전에 돌아가 주십시오. 결국 어머니는 복도 끝으로 질질 끌려 나오다시피 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 엎드려 한참을 통곡했지만 그 누구도 돌아봐 주지 않았다. 그 시각 한지우는 수천억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막 끝낸 참이었다. 성공적인 결과에 만족하며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복도에서 잠시 소란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그런 소음은 늘 있는 일이었고 그의 유능한 비서가 알아서 처리할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 하나로 도시의 지도가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발밑에서 한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 노파의 간절했던 청혼은 그렇게 그의 기억에 닿지도 못한 채 잊혀진 민원 서류처럼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렸다. 어머니가 텅 빈 가슴으로 돌아온 그날 밤, 강소연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다. 화면에는 몰래 찍은 한지훈의 옆모습 사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죽어서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죽음은 신문 사회면에 아주 작은 단신으로 처리되었다. 생활고를 비관한 20대 여성,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그 기사를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죽음은 세상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한지훈 역시 자신의 세상 바깥에서 일어난 그 작은 비극을 알지 못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1년 후 한지훈의 성공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가 총괄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JN건설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또 다른 정점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 호텔 아노사스의 외동딸인 윤세라와의 약혼 발표였다. 정략적인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의외로 잘 맞았다. 세라는 영리했고 아름다웠으며 야망이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줄 여자였다. 두 가문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의 탄생을 의미했다. 약혼 발표를 하루 앞둔 저녁, 지우는 자신의 오피스텔 4045에서 세라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다. 우리의 제국을 위하여. 세라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지훈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의 성공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잠깐만, 놓고 온 게 있어서 먼저 내려가 있어. 파티를 위해 예약해둔 호텔로 가기 전 세라가 핸드백을 고쳐 매며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세라는 잠시 잊고 있던 귀걸이를 챙겨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센서등이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씩 켜지며 길을 밝혔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공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륵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등 뒤로 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그런데 이상했다. 1층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내부 조명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지독한 한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뭐야?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순간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라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언가 차가운 손이 그녀의 목을 틀어쥐고 있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고 원망이 가득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안 돼. 내 남자야. 그리고 다음 순간 엘리베이터는 미친 듯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세라의 비명은 굉음 속에 묻혀버렸다. 다음 날 아침, 약혼 발표 기사 대신 한지훈의 약혼녀가 사망했다는 비보가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사고 원인은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더 스카이 팰리스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도, 추락 직전까지 아무런 경고 신호가 없었다는 것도 기이했다. 경찰은 기계 결함에 무게를 두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지우는 큰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예기치 못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는 세라의 장례식을 치르고 사업 파트너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사태를 수습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시간이 약이었을까? 반년쯤 지나자 끔찍했던 사고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지훈도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유명 건축가의 딸이자 갤러리를 운영하는 재원 박수진이었다. 수진은 활달하고 따뜻한 여자였다. 그녀는 지훈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지훈 역시 얼어붙었던 마음을 그녀에게 조금씩 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했다. 입주를 하루 앞둔 날 밤, 수진은 새 집에서 혼자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급한 업무를 마무리하고 곧장 그리로 가기로 했다. 자기야, 나 거의 다 끝났어. 조심해서 와. 수진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회사를 나섰다. 하지만 그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코를 찌르는 가스다 냄새였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비상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수지는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가스레인지에서는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계속해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수진아, 정신 차려, 박수진. 그는 그녀를 흔들며 절규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번에도 사고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다. 경찰은 부주의로 인한 가스 누출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꼼꼼한 성격의 수진이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었다. 게다가 집안의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두 번의 끔찍한 비극.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불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홀로 사검사회 남은 지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텅 빈 집안,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누구야? 대체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 뒤로 아주 희미하게 긴 머리를 한 여자의 형상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저주가 그의 완벽했던 세상의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두 번째 비극 이후 한지훈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싸늘하게 식어있던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고 귓게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던 굉음이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404호를 자신의 안전한 왕국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정체 모를 위협이 도사리는 차가운 감옥일 뿐이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그의 아버지 한 회장이었다. 평생을 냉철한 사업가로 살아온 그였지만 연이어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과 폐인처럼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 앞에서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과학과 논리를 신봉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용하다는 사람이 있다. 한번 만나보거라. 한 회장이 내민 것은 금화신당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적힌 작은 메모지였다. 이름난 정재계 인사들이 은밀하게 찾는다는 실력이 영험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다.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이 모든 게 귀신의 장난이라는 말인가?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강권과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포 때문에 그는 마지못해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다. 금화신당은 북한산 자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화려한 간판도 없이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그가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중년의 여인이 나왔다. 무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평범한 인상이었다. 그녀가 바로 금화보살이었다.
들어오세요. 금화보살은 담담한 목소리로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을 지나자 신당으로 꾸며진 작은 방이 나타났다. 벽에는 각종 탱화가 걸려 있었고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을 기묘한 빛으로 채우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짙은 향 냄새가 맴돌았다. 지우는 신당 한가운데에 어색하게 앉았다. 금화보살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나 날카로워 지우는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금화보살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젊은 사람이 어깨가 무겁구려. 아주 무거워.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렇지 않았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금화보살은 눈을 감고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눈을 번쩍 떴다. 평범했던 그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런 지독한 것은.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가리키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 뒤에. 지훈은 섬뜩한 기분에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붉은색 탱화가 걸린 벽뿐이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아니야, 있어. 아주 지독한 원귀, 유한 귀가 당신 등 뒤에 바싹 붙어서 당신 목을 조르고 있어. 금화보살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유한. 이 너무 깊고 기운이 너무 강해. 이건 굿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원귀라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훈은 답답함에 소리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금화보살은 손을 내저으며 그를 막아섰다.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의 등 뒤, 정확히는 그의 어깨 너머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여자야. 키는 작고 아주 말랐어. 눈이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시뻘겋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낡고 색바랜 옷을 입고 차가운 물에 흠뻑 젖은 채로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어. 금화보살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간신히 마지막 말을 뱉어냈다. 죽어서라도 당신 곁에 있겠다고. 당신은 영원히 나만의 것이라고.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죽어서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1년 전 자신의 존재조차 몰랐던 이름 모를 청소부 소녀 강소연.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기억의 저편에서 섬광처럼 떠올랐다. 어머니가 찾아와
애원했던 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그녀의 비극적인 소식까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세라의 죽음, 수진의 죽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여자를 향한 죽은 강소연의 잔인한 복수이자 저주였던 것이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세상이 발밑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돌아가시오. 그리고 어떤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당신의 생기는 물론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여자의 목숨까지 전부 거두어 갈 것이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오. 금화보살은 그 말을 끝으로 신당문을 걸어 잠갔다. 문 밖으로 쫓겨난 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금화보살이 경문을 외며 부들부들 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날 이후 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한기를 내뿜는 강소연의 원혼이 바싹 붙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향한 지독한 집착과 원망이 담긴 그녀의 시선을, 진실을 마주한 한지훈의 세상은 공포라는 이름의 잿빛으로 변해봐 버렸다. 금화보살의 경고는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고, 창문이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았다. 강소연의 원혼. 그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사후흠 사후의 모든 공간을 끈적한 거미줄처럼 채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정했다. 이성적인 사고가 미신 따위에 굴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에 드리운 저주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갔다. 그는 속죄를 시도했다. 강소연의 원혼을 달래야만 이 끔찍한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소문 끝에 그녀의 유골이 안치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추모 공원을 찾아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그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그녀의 작은 본관함 앞에 섰다. 증명사진 속 소연은 앳된 얼굴로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렸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조금만 더 일찍 돌아봤더라면. 제발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빌었다. 하지만 그의 사죄가 끝났을 때 등 뒤에서 불어온 바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귓가에 킥킥대는 듯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용서는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그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했다. 살아생전 그러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그날 이후 귀신의 장난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의 탄탄대로 갔던 인생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현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무산되었다. 믿었던 부하 직원은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잠적했다. 그의 명석함은 무색해졌고 그의 판단력은 번번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던 그는 하루아침에 실패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불행은 회사에서 그치지 않았다.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멀쩡하던 욕실 바닥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운전 중에는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한 회장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경호원들을 붙였지만 그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사고들을 막지는 못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와 가까이 지내던 비서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회사를 그만두었고,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던 친구는 주식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불행의 기운을 감지하고 그를 피했다. 결국 한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에서는 사실상 해임되었고, 이사회에서는 그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그를 압박했다. 한때 그를 선망하던 시선들은 이제 경멸과 조롱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사궁사회 스스로를 유폐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그의 무덤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면도를 하지 않았고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늘어난 티셔츠를 입었다.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해진 얼굴, 퀭한 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던 젊은 경영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가끔씩 그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었다. 제발 그만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대답은 언제나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소파 맞은편,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곳에서 강소연이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의 모습은 흡사 죽기 전 반지하 방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던 강소연의 모습과 똑같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그녀의 끔찍한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한지훈은 삶을 포기했다. 페인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밤, 그는 기이한 꿈 하나를 꾸게 되었다. 한지훈의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낮과 밤의 경계는 흐릿했고 현실과 환상의 구분은 무의미했다. 그는 술에 의지해 억지로 잠을 청했다. 잠드는 순간만이라도 등 뒤의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족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이 들면 어김없이 악몽이 그를 찾아왔다. 끝없이 추락하는 꿈, 좁은 공간에 갇히는 꿈, 그리고 핏물을 뚝뚝 흘리는 강소연이 그의 목을 조르는 꿈.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여느 때와 다른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주변은 온통 짙은 안개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어딘지, 왜 오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올라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한참을 올랐을까? 마침내 절벽 꼭대기에 손이 닿았다.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끌어올리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험준한 바위산의 정상, 북한산 인수봉기였다. 그는 예전에 산악 동호회 활동을 하며 이곳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다. 꿈속의 풍경은 기억 속 모습과 너무나도 생생하게 일치했다. 그가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절벽 끝 바위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백발의 긴 수염, 하얀 도포를 입은 모습이 마치 신선과도 같았다. 노인은 인자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고생이 많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현실의 고통과 꿈속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어찌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절규에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유한. 은혜로 푸는 법. 악연의 고리는 또 다른 인연으로 끊어야 하느니라.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지훈이 그 뜻을 되물으려 할 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예언처럼 단호하게 들렸다. 4월 초파일 이곳으로 오너라. 이곳에서 너는 한 귀인 주이렌을 만날 것이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 귀인이라니요. 제가 은혜를 베풀라니요. 지금 자신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베풀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그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노인의 모습은 산안개 속으로 서서히 흩어지듯 사라져 버렸다. 잠깐만요. 가지 마십시오. 그가 소리치며 손을 뻗는 순간 발밑이 무너지며 그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흐억.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사롱 4호의 침실. 창밖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어두웠다. 그저 개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다. 노인의 목소리, 인수봉 정상의 차가운 바람, 그리고 4월 초파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뇌리에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달력을 확인했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노인이 말한 4월 초파일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절망의 끝에서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일까?
그동안의 불행에 찌들어 그는 바깥 출입은커녕 현관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또 어떤 재앙이 자신을 덮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꿈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잊고 있던 작은 희망에 불씨를 지폈다. 원, 유한, 은, 은회로 푸는 법. 그에게 은회를 베풀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는 이 꿈이 자신을 위한 유일한 이정표라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다. 이대로 폐인처럼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마지막 발버둥을 쳐볼 것인가? 동이 틀 무렵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평생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곳에 올라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보겠다. 그는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등산복을 꺼내 입었다. 1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도의 싸늘한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원혼의 기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북한산 인수봉. 그곳에 정말 자신의 운명을 바꿀 귀인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우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을 안고 홀로 산을 향했다. 북한산 초입에 들어서자 기다리기라도 한 듯 희뿌연 안개가 온 산을 감싸기 시작했다. 4월 초파일의 산은 등불을 든 신자들과 등산객들로 붐벼야 했지만 짙은 안개 탓인지 유난히 한산했다. 안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져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시야를 가렸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독한 안개였다. 등산로를 분간하기 어려웠고 발밑에 축축한 흙과 돌부리는 위태로웠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꿈속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그의 의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 몇 차례의 봉우리를 넘고 험한 바윗길을 지나자 마침내 눈앞에 꿈에서 본 광경이 펼쳐졌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암벽, 인수봉이었다. 그는 암벽에 설치된 로프를 잡고 힘겹게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평소 같았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위험한 코스였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두려움조차 사치였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등 뒤에 붙어 다니는 삶에 익숙해진 탓인지 절벽 아래의 아찔한 높이도 더 이상 그를 위협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꼭대기에 올랐다.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은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만한 크기의 좁은 공간이었다. 사방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안개 너머 반대편 절벽 끝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귀인.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안개가 자욱한 탓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값비싼 등산복 차림에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를 한 중년 남성인 듯 보였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안개 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 지우는 꿈속 노인의 말을 되뇌며 그가 바로 자신이 만나야 할 귀인이라 확신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실례합니다만. 남자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듯 그를 돌아보았다. 안개가 살짝 옅어지며 남자의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낯이 익었다. TV 강연이나 베스트셀러 작가 소개란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아, 깜짝이야. 이런 날씨에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또 있었군요. 남자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 역시 어디선가 들어본 듯했다. 어인일로 이 험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지훈이 묻자 남자는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아주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는데 꼭두 새벽부터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곳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달까요. 그 또한 꿈을 꾸고 이곳에 왔다는 말에 지우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자신을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구해줄 귀인이 틀림없었다. 저 혹시 도현 선생님 아니십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자 남자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저를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글쓰기의 저자 도현입니다. 도현. 그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유명 작가이자 대중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로 존경받는 이 시대의 멘토였다. 그런 인물이 바로 자신의 귀인이라니 지우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그러는 사이 안개는 더욱 짙어져 이윽고 서로의 형체조차 희미하게 보일 지경에 이르렀다. 섣불리 발을 내디뎠다가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지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짧은 침묵 끝에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안개가 걷히려면 한참은 기다려야 할 듯하니 괜찮으시다면 서로 이야기라도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아하니 평범한 분 같지는 않은데 젊은 분께서 어찌 이런 험한 곳에 오르셨는지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도현의 따뜻한 물음에 지우는 지난 몇 년 전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끔찍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짙은 안개는 두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인수봉 정상은 마치 거대한 고해성 사실처럼 변했다. 한지우는 홀린 듯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띄엄띄엄 망설이며 시작했지만 도연의 차분하고 진지한 경청에 점차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름조차 몰랐던 청소부 소녀 강소연의 존재부터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시작된 끔찍한 저주까지. 2명의 여인이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일, 폐인처럼 무너져 내린 지난 몇 년간의 삶, 그리고 어젯밤 꾸었던 기이한 꿈 이야기까지. 그것은 참회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강소연이라는 한 인간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리게 되었다. 그저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온 원귀가 아니라 희망 없는 삶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좇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가여운 영혼. 그는 비로소 사무치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제가 그저 그녀의 존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주기만 했더라면, 아니, 그녀 어머니의 간청을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 제 오만함과 무관심이 부른 재앙입니다. 지훈이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무거운 정막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도연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차분해져 있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젊은 분께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운명입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지훈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렇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아 주시니 저도 보답으로 제 깊은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도현은 먼 곳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옛 생각이 나는군요. 오래전 저도 귀신의 원한을 살만한 짓을 한 적이 있었지요.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멘토로 존경받는 그에게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도현은 허허롭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지금처럼 이름이 알려지기 전 아주 젊었을 적의 일입니다. 당시 제게는 재능 있는 여자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저를 맹목적으로 따랐지요. 저는 그녀의 재능을 아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저를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죠. 절벽 밑에서 새 찬바람 소리가 휑 하고 들려왔다. 안개는 점점 더 어둡게 변해가고 있었다. 도현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제자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발표했던 제 데뷔작이 사실은 다른 무명 작가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녀는 증거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밝히고 대중에게 사죄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 순진한 아이는 그것이 스승인 저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던 거죠.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마치 울먹이는 듯한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는 한 차례 숨을 참는 듯 하더니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 명예, 부, 존경,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강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한 차례 거센 바람이 확 불어닥쳤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안개가 걷히며 도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얼굴을 본 지우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했다. 도현은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채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도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킥킥대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근처에 있던 둥이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근처 야산에 묻어버렸죠. 하하, 아무도 모르더군요. 완벽한 범죄였어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멘토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무엇이 걱정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졸인단 말입니까? 당신의 그 하찮은 청소부 계집애 따위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귀인을 만날 것이니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라니. 지우는 극심한 혼란과 역겨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하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귀인이 사실은 추악한 비밀을 숨긴 살인마였다니.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잔인한 농담이자 또 다른 저주였다. 도현의 광개, 어린 웃음소리가 안개 낀 인수봉 정상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한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귀인은 존경받는 멘토의 얼굴을 한 악마였다. 그의 따뜻했던 눈빛과 목소리는 모두 계산된 위선이었고 그 뒤에는 시커먼 욕망과 죄악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의 넋이 나간 표정을 본 도연은 경멸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벽 아래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이제 슬슬 하산할 시간이었다. 그래도 덕분에 속이 시원해지는군요. 수십 년간 나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는데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젊은이에게 털어놓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그는 스트레칭을 하듯 팔을 쭉 뻗으며 말했다. 역시나 어젯밤 꿈자리가 좋았나 봅니다. 당신의 그 시시한 고민 덕분에 내 오랜 트라우마가 치유된 것 같으니 이것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하. 그는 지훈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는 등을 돌려 절벽 아래로 내려가려 했다. 그럼 젊은이는 거기서 계속 고민하시든지 소생은 이만 그 순간이었다. 원, 유한, 은 은혜로 푸는 법.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 꿈속 노인의 목소리가 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노인이 말한 은혜는 존경이나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이었고 해방이었다. 이 악마에게 합당한 벌을 내림으로써 그의 손에 억울하게 죽어간 또 다른 원혼의 한을 풀어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사명이었다. 순순간 지훈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강소연에 대한 죄책감이었고 도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으며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원망이었다. 어찌 스승의 탈을 쓰고 그런 무도한 짓을 하여쳤느냐.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달려가 등을 보이고 있는 도연의 몸을 힘껏 밀쳐버렸다. 크악! 도연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균형을 잃은 채 절벽 아래의 안개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정상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훈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스스로도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도연이 떨어진 절벽 끝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기묘한 해방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도연이 사라진 절벽 끝, 짙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 기이한 것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머리 한쪽은 끔찍하게 뭉개져 있었다. 그녀는 매서운 눈길로 마치 지훈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도연이 말했던 그의 손에 죽은 바로 그 제자의 원혼이었다. 지훈은 극심한 공포에 온몸이 굳는 듯 했다. 하나의 원혼을 떼어내려다 또 다른 원혼을 마주하게 된 것인가. 여인의 원혼은 입꼬리를 기괴하게 올리며 웃는 듯 하더니 지훈이 미쳐 어쩔 틈도 없이 그에게로 사납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에 지훈은 정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그는 인수봉 정상에 홀로 쓰러져 있었다. 짙었던 안개는 거짓말처럼 걷혀 있었고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아까 보았던 끔찍한 귀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뾰족한 바위 틈에 도연의 시체가 산산조각이 난 채 걸려 있었다. 까마귀 몇 마리가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몇 년원 동안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차갑고 무거운 무언가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던 강소연의 시선도 지독한 한기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푸른 하늘과 끔찍한 시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은혜를 베푼 것이었다. 하산하는 길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다. 지훈은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과
저주에서 풀려났다는 해방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는 경찰에 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사롱사우를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로 그 지독한 저주가 끝난 것인지.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거나 무겁지 않았다.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불길한 기운도 사라져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온전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밤 지우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있었던 일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그때였다. 스르륵 닫혀 있던 침실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다시 시작된 것인가? 강소연의 원혼이 돌아온 것인가? 그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응시했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형체는 강소연이 아니었다. 낮에 인수봉 정상에서 보았던 머리가 뭉개지고 피투성이가 된 바로 그 여인의 원혼이었다. 귀신은 천천히 발소리도 없이 지훈의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온몸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체념한 순간 귀신은 그의 침대맡에 멈춰서서 놀라운 행동을 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지훈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지훈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귀신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낮에 느꼈던 매서운 살기가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감사함만이 담겨 있었다. 나리 덕에 저의 오랜 원한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놈은 제 인생과 꿈을 짓밟고도 수십 년간 제자리에 서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거짓된 성공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의 원혼, 그녀의 이름은 서지원이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리께서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말이요? 지훈이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원의 원혼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리께서 베풀어 주신 깊은 은혜를 갚고자 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나리께 붙어있던 그 지독한 웡이와 싸워 그녀를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제야 지훈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원은 은혜로 푸는 법. 자신이 지원의 원한을 풀어주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지원이 강소연의 원혼을 없애준 것이었다. 악연의 고리는 그렇게 또 다른 인연으로 끊어진 것이었다. 저는 이제 이승에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 평생 제가 나리의 곁을 지켜드릴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치 마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지원의 모습은 아침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훈은 한참 동안이나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이내 그는 침대 밑으로 스르륵 내려와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한 살인자를 다른 살인자로 갚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한지훈에게 일어나던 모든 재앙은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도현의 죽음은 실족사로 처리되었고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총기를 되찾았지만 예전에 냉철하고 야심만만하던 한지훈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그는 제엔건설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 사릅사우를 떠나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동네로 이사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이나 명예를 좇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은 자로서 자신의 삶에 얽혔던 두 여인의 비극을 속죄하며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다. 가끔씩 그는 맑은 날이면 북한산을 찾았다. 인수봉 정상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는 그날의 기이한 만남과 끔찍했던 선택을 떠올렸다. 그는 살인자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구원자였다. 그 모순된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내려진 마지막 형벌이자 구원이었다.